고요한 밤이었다. 빗방울이 가늘게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낡은 시골 병원의 분만실에서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20살의 앳된 얼굴을 한순옥은 침대에 누워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갓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옆에는 병실을 지키는 늙은 간호사만이 있을 뿐이었다. 순옥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부잣집 아들인 명호와 사랑에 빠졌다. 명호는 순옥에게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의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순옥은 명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명호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순옥을 외면했다. 순옥은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순옥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다. 간호사는 순옥의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며 힘내라고 격려했다. 순옥은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뎌냈다. 그리고 새벽녘, 마침내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는 순옥의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아들이에요. 순옥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순옥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순옥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진통이 순옥을 덮쳐왔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다. 쌍둥이에요. 그것도 내 쌍둥이. 놀랍게도 순옥은 네 쌍둥이를 낳았다.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었다. 병실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순옥은 4명의 아기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했지만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간호사는 순옥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산모님, 이 아이들을 키우기 힘드시면 좋은 분들께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순옥은 간호사의 말에 망설였다. 자신의 아이들을 남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순옥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몸에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담아 입맞춤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은 서울의 부유한 사업가 김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민준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병원과 밤비 내리는 풍경에 대한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억은 꿈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났고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둘째 아들은 강원도 상골마을의 정직한 농부 강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강태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태호는 강인하고 끈기 있는 성격으로 자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는 알 수 없는 붉은색 반점이 희미하게 있었다. 그는 그 반점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셋째 아들은 인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박재혁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았다.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도 희미한 붉은 반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막내딸은 이씨 부부에게 입양되어 이지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지연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랐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알 수 없는 여인의 초상화를 자주 그렸다.
그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었다. 지연의 왼쪽 발목에도 작은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자신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생각했다. 내 쌍둥이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이끌림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꿈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거나 알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30년이 흘렀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대기업 선우그룹의 젊은 CEO가 되었다. 그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차갑고 고독했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민주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빗소리와 낯선 여인의 얼굴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강태호는 경찰이 되어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직감과 끈기로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얻었다. 그는 항상 가족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의 팔꿈치 안쪽의 붉은 반점은 그에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우연히 보게 된 입양아 실종 사건 자료에서 자신과 비슷한 반점을 가진 아이의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그 기록은 태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지연은 촉망받는 화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여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 여인은 슬픔과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연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재혁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몸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검사 결과 그는 희귀 유전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재혁에게 가족력을 물었지만 재혁은 입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력을 알 수 없었다. 재혁은 자신의 병이 가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깨에 있던 붉은 반점이 그의 마음속에 의문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들을 하나로 이끌고 있었다. 각자의 상처와 결핍은 그들을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갈망으로 이끌었고 30년 만의 재회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끈은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김민주는 차가운 병실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병명은 희귀 유전병. 그의 몸은 점차 쇠약해지고 있었고 의사는 가족력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선우그룹의 젊은 CEO로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뿌리만은 찾을 수 없었다. 밤마다 빗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낯선 여인의 얼굴,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의 희미한 형상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자신의 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혹시 저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을까요? 민주는 자신을 진찰하던 젊은 의사 박은주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은주는 침착하게 민준의 차트를 살폈다. 그녀는 민준의 물음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이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유전병의 특성상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은주는 민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녀의 손길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때였다. 민준은 박은주의 왼쪽 어깨에 희미하게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팔꿈치 안쪽과 비슷한 모양의 반점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호는 경찰서에서 입양아 실종 사건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의 사진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팔꿈치 안쪽에는 자신과 똑같은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은 박재혁. 30년 전 같은 날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는 기록이 함께 있었다. 태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에게 형제가 있었던 것이다. 태호는 즉시 박재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재혁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호는 박재혁의 집으로 향했다. 박재혁의 집 앞에서 태호는 망설였다. 30년 만에 만나는 형제. 과연 재혁은 자신을 받아들일까? 태호는 용기를 내어 박재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박재혁이 나타났다. 박재혁은 태호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저는 강태호입니다. 당신과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당신의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재혁은 태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태호의 팔꿈치 안쪽을 살폈다. 자신과 똑같은 붉은 반점. 박재혁은 자신이 희귀 유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의 병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것이다. 재혁은 태호를 경계했다. 그는 태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형제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박재혁은 문을 쾅 닫으려 했다. 태호는 문이 닫히기 전에 자신의 팔꿈치 안쪽을 재혁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보세요. 우리에게 똑같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입양된 아이죠. 박재혁은 태호의 말에 멈칫했다. 그는 태호의 팔꿈치 안쪽을 유심히 살폈다. 자신과 똑같은 반점. 박재혁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결국 태호를 집 안으로 들였다. 태호는 박재혁에게 자신이 30년간 가족을 찾아 헤맸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발견한 입양아 실종 사건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박재혁은 태호의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 유전병과 그 병이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태호에게 털어놓았다. 이 병이 혹시 우리의 친부모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박재혁은 희미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태호는 박재혁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을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재혁은 태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스쳤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친형제를 찾아 이 기이한 운명의 퍼즐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지연은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항상 알 수 없는 여인의 얼굴을 담고 있었다. 그 여인은 슬픔과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연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자신의 그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전시회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연의 그림을 보러 왔다. 그들 중에는 김민준도 있었다. 민준은 지연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그가 밤마다 꿈속에서 보던 여인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림 속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일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민준은 지연에게 다가갔다. 이 그림 속 여인은 누구입니까?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지연은 민준의 물음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이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꿈속에 나타나는 여인을 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이 제 친어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지연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자신의 팔꿈치 안쪽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여주었다. 저에게도 이런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이지연은 민준의 팔꿈치 안쪽을 살폈다. 자신과 똑같은 붉은 반점. 지연은 자신의 왼쪽 발목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다. 지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알 수 없는 이끌림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녀에게 형제가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저의 오빠인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분명 형제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형제들을 찾아야 합니다. 민준은 이지연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 유전병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이 병이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지연은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그들에게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내 남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민준은 박은주에게 자신의 병과 가족력에 대해 다시 물었다. 은주는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자마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 있는 반점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은주는 민준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증상들이 희귀 유전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에게도 이런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박은주는 민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박은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었던 것이다. 박은주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병이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친부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남매는 흩어졌던 실타래처럼 엉킨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은주에게 자신의 병을 고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은주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 한편 그들의 또 다른 형제들을 찾아 이 기이한 운명의 퍼즐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강태호는 박재혁과 함께 친부모의 흔적을 쫓아 서울 시내의 낡은 입양 기록 보관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30년 전 자신들이 입양될 당시의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에는 자신들이 네 쌍둥이였다는 사실과 함께 각자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록의 한쪽에는 희미하게 순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친어머니의 이름일 것이었다. 우리는 넷이었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어. 태호는 흥분하며 말했다. 제혁은 태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에게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네 쌍둥이였다. 태호는 제혁에게 민준과 지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형제들을 찾아 이 기이한 운명의 퍼즐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강태호는 박재혁과 함께 낡은 입양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친어머니 순옥의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순옥이 30년 전 시골 병원에서 네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다. 태호의 직감은 순옥에게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재혁은 자신의 희귀 유전병과 순옥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태호와 재혁은 순옥이 입양되기 전 머물렀던 보육권 기록을 어렵게 찾아냈다. 기록에는 순옥이 어릴 적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 작가 중 한 명인 이순옥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최근 유명세를 얻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있었다. 태호는 혹시 그 화가가 자신들의 친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한편 김민주는 박은주와 함께 희귀 유전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환자는 바로 민준의 비서였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가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자신의 친동생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박은주는 민준의 비서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민준의 비서는 민준과 유전적으로 휴글리올리 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민준의 비서는 바로 민준의 친동생, 네 쌍둥이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비서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가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동시에 기쁨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자신이 친오빠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비서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수진은 민준의 비서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친동생이자 네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 이수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연은 자신의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이제 더욱 선명해졌다. 그 여인의 눈빛은 슬픔과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 여인이 자신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연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늙은 여인이 지연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 그림, 이 여인은 제 딸 순옥입니다.
늙은 여인이 희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깜짝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순옥이 누구입니까? 내 딸 순옥은 30년 전 내 쌍둥이를 낳고 사라졌습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바로 내 딸 순옥입니다. 늙은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연은 늙은 여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여인은 자신의 친어머니의 어머니, 즉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것이다. 지연은 할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할머니는 지연의 손목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그 반점이 순옥의 몸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할머니는 지연에게 순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순옥은 부잣집 아들 명호와 사랑에 빠졌지만 명호의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순옥은 명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명호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순옥을 외면했다. 순옥은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만 명호의 부모는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 보냈다. 그리고 순옥은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 몸져 누웠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명호의 부모가 순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흉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할머니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준과 수진의 존재를 할머니에게 알렸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태호와 재혁은 순옥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순옥이 내 쌍둥이를 낳은 후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에는 순옥의 어릴 적 사진이 함께 있었다. 태호는 사진 속 순옥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들의 친어머니였다. 그들은 기사에 언급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그들은 순옥을 담당했던 늙은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간호사는 순옥이 내 쌍둥이를 낳고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간호사는 순옥이 아이들을 보내기 전 아이들의 몸에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간호사는 그 반점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태호와 재혁은 간호사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있는 붉은 반점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호는 간호사에게 혹시 순옥의 친정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순옥의 친정가족이 서울에 있는 작은 한옥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태호와 재혁은 서울의 한옥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연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지연은 태호와 재혁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태호의 팔꿈치 안쪽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았다. 그리고 재혁의 어깨에 있는 반점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이었다. 네 쌍둥이 중 3명이 마침내 재회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지연의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순옥의 아이들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태호는 지연과 재혁에게 민준과 수진의 존재를 알렸다. 그들은 모두 충격받았다. 그들은 네 쌍둥이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준과 수진에게 연락하여 함께 만나기로 했다. 네, 남매는 한자리에 모였다. 민준, 이수진, 강태호, 박재혁, 그리고 이지연.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서로에게 위로했다. 민주는 자신의 병과 이수진의 병이 같은 희귀 유전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 병이 친부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호는 친어머니 순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순옥이 낳은 네 쌍둥이 중 유전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민준과 이수진, 박재혁이었다. 이지연은 유일하게 증상이 없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지.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친아버지 명호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명호는 강민준의 아버지였다. 강민준은 흥룡광산의 회장이자 과거 순옥의 연인이었던 명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강민준은 현재 흥룡광산에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내 남매의 운명은 다시 한번 얽히기 시작했다. 내 남매는 극적인 상봉 후 자신들의 희귀 유전병과 친어머니 순옥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뭉쳤다. 그들은 순옥의 일기와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간호사의 기억을 토대로 친아버지 명호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명호는 현재 흥룡광산의 회장 박태성의 아들이자 유력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워왔다. 강태호는 형사로서의 직감을 발휘하여 명호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는 명호가 30년 전 순옥을 만났을 당시 이미 약혼자가 있었으며 순옥과의 관계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걸림돌이 될까봐 순옥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명호는 자신의 부모를 시켜 순옥을 협박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 보냈던 것이었다. 태호는 명호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어머니 순옥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와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순옥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 속 순옥은 슬픔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그림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김민주는 자신의 비서이자 동생인 이수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했다. 그는 유전병 전문가 김선우 의사를 찾아갔다. 김선우 의사는 흥룡광산의 전 연구원이자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희귀 유전병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김선우 의사는 민준과 수진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며 경악했다. 이건 키메라 증후군입니다. 흥룡광산에서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민준과 수진은 김선우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흥룡광산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선우 의사는 흥룡광산에서 진행했던 끔찍한 생체 실험에 대해 털어놓았다. 흥룡광산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능력자를 만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키메라 증후군은 그 실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이었다. 김선우 의사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순옥 씨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흥룡광산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김선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과 수진은 김선우 의사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어머니 순옥이 흥룡광산의 연구원이었고 흥룡광산에 끔찍한 실험과 관련이 있었다니
김선우 의사는 순옥이 키메라 증후군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흑룡 광산의 방해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순옥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는 김선우 의사에게 흑룡 광산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달라고 요청했다. 김선우 의사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흑룡 광산의 내부망에 침투하여 비밀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한편 태호는 명호가 박태성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태성 회장은 명호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물려주었고 명호는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고 있었다. 박태성 회장은 명호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명예와 흑룡 광산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태호는 명호의 뒤를 쫓아 흑룡 광산으로 향했다. 흑룡 광산은 겉으로는 평범한 광산이었지만 그 지하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광산 입구에는 삼엄한 경비가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태호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광산 안으로 침투할 방법을 찾았다. 광산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태호는 불빛을 따라 광산 깊숙이 들어섰다. 광산 내부에는 낡은 철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태호는 철문 중 하나를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비밀 연구실이었다. 연구실 안에는 수많은 유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기형적으로 변형된 동물들과 함께 키메라 증후군에 걸린 인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태호는 끔찍한 장면에 경악했다. 그때 연구실 내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호였다. 명호는 경호원들과 함께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명호는 유리관 속 인간들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것들이 바로 인류의 미래다. 나는 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태호는 명호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명호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끔찍한 장면들을 촬영했다. 그때 태호의 움직임을 눈치챈 경호원들이 태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태호는 경호원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경호원들은 태호를 붙잡고 명호에게 끌고 갔다. 이게 누구인가? 강태호 형사, 감히 나의 비밀을 캐려 하다니. 명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태호는 명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명호는 태호의 말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 여자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 같은 쓸모없는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명호는 태호의 뺨을 후려쳤다. 태호는 명호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명호가 자신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명호는 태호를 감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빼앗으려 했다. 태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명호의 힘에 당할 수 없었다. 한편 민준과 수진은 김선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흑룡 광산의 비밀 연구실 위치를 알아냈다. 그들은 태호에게 연락하여 함께 흑룡 광산으로 향하기로 했다. 이지연도 그들과 합류했다. 네 남매는 태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태호를 구하고 흑룡 광산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흑룡 광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흑룡 광산에 도착했을 때 광산 입구는 이미 경찰 특공대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김선 의사가 경찰에 모든 사실을 제보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흑룡 광산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경찰 특공대에게 태호가 광산 안에 갇혀 있다고 알렸다. 경찰 특공대는 민준의 말에 즉시 광산 안으로 진입했다. 민준, 수진, 지연도 그들을 따라 광산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태호를 구하고 명호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흑룡 광산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광산 안은 혼란스러웠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명호의 경호원들은 경찰 특공대와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민주는 수진과 지연을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태호가 갇혀있는 비밀 연구실에 도착했다. 연구실 안에는 명호와 경호원들이 태호를 둘러싸고 있었다. 태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명호는 태호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이현우 기자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해라. 명호가 소리쳤다. 현우는 명호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명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같은 악마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민준이 명호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도. 인간도 아니야. 민준은 명호에게 주먹을 날렸다. 명호는 민준의 공격에 쓰러졌다. 그 틈을 타 태호는 명호의 손에 들린 총을 빼앗았다. 수진은 쓰러진 태호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지연은 명호의 손에 있는 바이러스 조작 장치를 빼앗았다. 명호는 바이러스 조작 장치를 잃자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한번 광산 안으로 도망쳤다. 따라가지 마세요. 저 안에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우 의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주는 명호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는 명호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민주는 명호의 뒤를 쫓아 광산 깊은 곳으로 향했다. 태호와 수진, 지연도 민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흑룡 광산 지하 깊숙한 곳. 끔찍한 생체 실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비밀 연구실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 수진, 태호, 지연 네 남매는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명호의 뒤를 쫓았다. 명호는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멸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 민주는 몸을 숙여 복도에 떨어져 있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혀왔던 희미한 빗소리와 낯선 여인의 얼굴,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모든 악몽의 시작점이자 끝점이 될 곳, 그는 반드시 명호의 만행을 막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수진은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희귀 유전병의 근원을 찾고 그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명호의 실험에 이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태호는 권총을 꽉 쥐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오랜 형사 생활로 단련된 뛰어난 직감으로 주변의 위험을 감지했다. 그의 팔꿈치 안쪽에 있는 붉은 반점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그의 피가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명획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었다. 지연은 오빠들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연구실의 음산한 기운과 기계음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그림에서 보았던 슬픔과 절망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희생자들을 막기 위해 이 싸움에 동참했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너머에서는 강력한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은 흑룡 광산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다. 명호는 이미 그곳으로 들어간 듯 했다. 태호는 철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명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강민준,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민준은 망설임 없이 철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강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수진이 철문 옆에 있는 낡은 전원 제어반을 발견했다. 제어반은 복잡한 회로와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의학 지식과 과거 명호의 연구실에서 몰래 엿본 기억을 더듬어 제어반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호의 비밀 연구실에서 보았던 끔찍한 실험 장치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장치들이 바로 키메라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잠깐, 이 제어반은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활성화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쳤다. 민준과 태호, 지연은 수진의 말에 경악했다. 명호는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박재혁에게 연락해 이 바이러스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 민준이 소리쳤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박재혁에게 연락했다. 박재혁은 희귀 유전병 연구의 전문가였다. 그는 수진의 설명을 듣고 바이러스의 해독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준과 수진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바이러스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때 철문 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명호가 총을 든 채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다. 명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왔구나 나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려 했던 자들아. 너희들은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했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명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연구실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명호는 손에 든 바이러스 활성화 장치를 들어올렸다. 장치에는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담겨있는 작은 앰플이 연결되어 있었다. 앰플 안에서는 붉은색 액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명호는 그 앰플을 터뜨리려는 듯했다. 안 돼, 멈춰. 민준이 소리쳤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명회에게 달려들었다. 태호도 권총을 겨누고 경호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수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전기를 방출하여 경호원들을 제압하려 했다. 지연은 주변의 물건들을 던져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명호의 손에서 바이러스 활성화 장치를 빼앗으려 했다. 명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함께 살기로 가득했다. 이게 내 어미의 피다. 이 바이러스는 순옥이 직접 만든 것이야. 너희들은 모두 그녀의 실패작일 뿐. 명호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민준은 명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니. 그는 명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지연이 어머니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흑룡 광산에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거짓말, 우리 어머니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어. 당신이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한 거야. 지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렸다. 명호는 지연의 말에 비웃었다. 치료제, 그래. 치료제였다. 하지만 나는 그 치료제를 변형시켜 최강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너희들의 어미는 나의 위대한 업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명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명호의 말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명호에게 주먹을 날렸다. 명호는 민준의 공격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섰다. 그는 바이러스 활성화 장치를 다시 손에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세상은 모두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명호가 소리쳤다. 그는 앰플을 바닥에 던지려는 듯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태호가 명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명호의 팔을 잡았다. 앰플은 명호의 손에서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주는 앰플이 깨지지 않도록 몸을 날려 앰플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앰플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명호가 태호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몸을 보호막 삼아 총을 난사했다. 태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명호는 다시 바이러스 활성화 장치를 손에 쥐고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민준, 이 자식 내놈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나의 손에 죽을 것이다. 명호가 광기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명호의 공격을 피하며 앰플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희귀 유전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때 수진이 명호에게 강력한 전기를 방출했다. 명호는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 지연은 명호의 손에서 바이러스 활성화 장치를 빼앗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명호,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명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채로 손에 숨겨두었던 소형 폭탄을 터뜨렸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도 함께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해. 광거대한 폭발음이 연구실을 뒤흔들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갈라졌다. 민주는 수진과 지연, 태호를 끌어안고 폭발을 피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불길을 뚫고 탈출하려 했다. 출구가 막혔어. 태호가 소리쳤다. 연구실은 점점 더 불길에 휩싸였다. 그들은 질식할 것 같은 영희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민주는 앰플을 꽉 쥐고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 앰플 안의 바이러스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절망이었다. 그때 지연이 벽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외부로 연결되는 듯했다. 이쪽이야, 빨리. 지연이 소리쳤다. 민주는 동생들을 이끌고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 안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곳은 흑룡 광산에 버려진 늪지대였다. 늪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은 생존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명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폭발에 휩쓸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늪지대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바로 늪지대의 수호자였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거대한 몸집으로 그들을 감쌌다. 그것은 마치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강민준의 만행에 대한 늪지대의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주변을 온통 감싸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싸늘한 기운이 모두를 압도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명호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듯 다시 늪속으로 잠겨들었다. 늪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내 남매는 늪지대를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명호의 광기 어린 폭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네 남매는 흑룡 광산의 늪지대를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선우 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네 남매의 상처를 치료하고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담긴 앰플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김선우는 바이러스를 해독하고 이를 백신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이현우 기자는 네 남매의 증언과 김선우 의사가 제공한 증거들, 그리고 흑룡광산 연구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흑룡광산 사건의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흑룡광산이 돈벌이를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병을 유발시켰으며 심지어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흑룡광산과 명호의 만행에 분노하며 전국적으로 규탄 시위와 불매 운동을 벌였다. 박태성 회장과 흑룡광산의 모든 임원들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명호는 폭발로 인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네 남매는 병실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의지했다. 민주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키메라 증후군의 고통 속에서도 동생들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태호는 형사로서 명호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민준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수진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했지만 오빠들의 사랑 속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지연은 그림을 통해 어머니 순옥의 억울함을 알리고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자신의 재능을 바쳤다. 어느 날 김선우 의사가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 씨, 바이러스 해독제를 완성했습니다. 당신과 수진 씨의 유전자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넘어 흑룡광산의 늪지대에 버려진 유독성 폐기물과 결합하여 변이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바이러스가 늪지대에 퍼진다면 화성시 전체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민주는 김선우 의사의 말에 경악했다. 명호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바로 이것이었다. 명호는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세상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명호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늪지대의 특정 환경에서만 변이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약점은 늪지대의 특이한 생명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선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김선우 의사의 말에 늪지대의 수호자를 떠올렸다. 명호가 사라질 때 나타났던 거대한 검은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늪지대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흑룡광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연의 분노를 표출하는 존재였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바이러스의 약점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태호, 수진, 지연에게 김선우 의사의 말을 전했다. 내 남매는 명호가 미처 파괴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잔재가 늪지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늪지대를 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늪지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늪지대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경찰과 군대가 이미 늪지대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민주는 김선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군 당국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신들이 직접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김선우 의사는 늪지대의 수호자와 바이러스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고 군 당국은 네 남매의 용감한 결의에 감탄하며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늪지대에 도착하자 늪지대는 과거의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버려진 흑룡 광산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흘러나와 늪지대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바이러스는 이미 늪지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김선우 의사가 건네준 바이러스 측정기를 들고 늪지대 깊숙이 들어섰다. 측정기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다고 경고했다. 태호는 주위를 경계하며 민준을 보호했다. 수진은 해독제를 들고 민준의 뒤를 따랐다. 지연은 주변의 오염된 환경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곳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그때 늪지대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늪지대의 수호자였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져 있었다. 검은 물결은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대한 늪지대의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민준과 수진을 향해 다가왔다. 그것은 그들의 몸에 흐르는 키메라 증후군의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민준의 손에 들린 앰플을 향해 촉수를 뻗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앰플을 놓지 않았다. 그는 늪지대의 수호자가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김선우 의사는 무정의를 통해 민준에게 외쳤다. 민준 씨, 늪지대의 수호자는 바이러스의 약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생명체는 늪지대의 유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은 김선우 의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앰플을 늪지대의 수호자에게 내밀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앰플을 감쌌고 앰플 안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바이러스를 흡수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듯했다. 늪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던 음산한 기운도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였다. 늪지대 곳곳에서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명호가 설치해둔 마지막 함정이었다. 흑룡 광산 건물 전체가 폭파되고 있었다. 늪지대의 모든 유독성 폐기물이 폭발과 함께 공중으로 흩뿌려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는 동생들에게 소리쳤다. 도망쳐 모두 피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폭발의 충격파는 네 남매를 덮쳤다. 민주는 동생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폭발의 한가운데에 갇히게 되었다. 그 순간 늪지대의 수호자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거대한 몸집으로 네 남매를 감쌌다. 그것은 마치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자신의 몸으로 폭발의 충격파를 막아냈다. 늪지대의 수호자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것은 네 남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폭발이 멈추자 늪지대는 조용해졌다. 흑룡 광산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늪지대는 유독성 폐기물로 뒤덮였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네 남매를 보호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늪지대의 수호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민준의 손을 핥고 희미하게 빛을 잃어갔다. 그것은 네 남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운 것이었다. 민준은 늪지대의 수호자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준 기적 같은 존재였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경찰과 군 당국이 늪지대로 진입했다. 그들은 늪지대의 수호자의 희생과 네 남매의 용감한 활약에 경악했다. 늪지대의 오염은 심각했지만 늪지대의 수호자의 희생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김선우 의사는 늪지대의 수호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키메라 증후군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박태성 회장과 흑룡광산의 모든 임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명호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흑룡광산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늪지대는 환경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네 남매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선우그룹의 CEO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희귀 유전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수지는 백신 개발에 참여하여 다른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태호는 다시 형사로 복귀하여 정의를 위해 싸웠다. 지연은 그림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바쳤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늪지대의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흑룡광산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박태성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길고 어두웠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다. 이현우 기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김선우 의사는 키메라 증후군, 백신 개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늪지대 수호자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네 남매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존재였다. 김민주는 선우그룹의 젊은 CEO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희귀 유전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키메라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상 치료를 제공하고 유전병 연구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민주는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보던 빗소리와 낯선 여인의 얼굴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순옥의 비극적인 삶은 그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수진은 김선우 의사와 함께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다른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키메라 증후군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수지는 백신 개발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그녀의 이름은 의학계에 길이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명호의 실험에 이용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강태호는 다시 강력계 형사로 복귀하여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흑룡 광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날카로운 직감과 끈기를 발휘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태호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그의 삶은 이제 외롭지 않았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태호는 자신의 팔꿈치 안쪽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운명적인 표시였다. 이지연은 그림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데 자신의 재능을 바쳤다. 그녀는 흑룡 광산 사건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끔찍한 실험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네 남매의 용감한 싸움, 그리고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흑룡 광산 사건의 비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다. 지연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어머니 순옥의 슬픈 삶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켰다. 박재혁은 희귀 유전병 연구에 참여하여 민준과 수진의 재단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쳤다. 재혁은 더 이상 소심하고 내성적인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병과 맞서 싸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고 새로 찾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네 남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다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다. 어느 맑은 날, 네 남매는 김선우 의사와 함께 흑룡 광산의 늪지대로 향했다. 늪지대는 환경 정화 작업이 끝난 후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늪지대 한가운데에는 늪지대 수호자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영원히 기억될 수호자.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생명을 지켰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늪지대 수호자 기념비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늪지대 수호자 덕분이었다. 수진은 기념비에 손을 얹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늪지대 수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태호는 경례를 하며 늪지대 수호자의 희생을 기렸다. 지연은 기념비 옆에 작은 그림을 놓았다. 그림 속에는 늪지대 수호자가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네 남매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길이 전해질 것이었다. 네 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헤어졌지만 30년 후 재회하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